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전노무사라고 합니다. 우리 GS 연기 오늘 이제 시작했고요. 우리 새 마음으로 같이 토요일 주말마다 힘차게 보도록 해요. 출발이잖아요. 다들 설레는 마음으로 오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우선은 제가 여기 카페 주소를 띄워놨어요. 제가 주로 소통하는 창구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카페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이제 소통을 할 예정이고, 일단은 카페 주소로 여러분들이 그 정회원 등업 신청한다라고 게시글 올려주시면 제가 정회원으로 등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제 카페 들어가셔서 정회원으로 등급을 해주셔야 제가 2회차 때 마이박스 비밀번호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예, 공개 강의다 보니까 이제 2회차부터는 이제 비공개거든요. 그래서 2회차 때 제가 비밀번호를 말씀드리면 제가 강의한 오늘 그 가로로 되어 있는 프린트 있죠. 그게 강의안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강의안이라서 그 강의안은 저의 지식으로 만든 소중한 자료라서 이건 따로 마이박스로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마이박스에 그 전날 올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토요일마다 수업을 하잖아요. 이제 강의 계획서 보시면 여기 요렇게 이제 매주 토요일 진행하는 거 이제 아시죠?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을 주말반으로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전날에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금요일 자정까지 이제 제가 파일을 업로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토요일 아침에 다운을 받으시고 오시면 돼요. 어차피 그 예습할 거 아니에요? 예습용 프린트는 제가 그 밑줄 자료 있죠? 밑줄 자료 한번 볼까요? 그게 이제 예습 프린트예요. 미리 그걸로 밑줄 자료로 밑줄을 긋고 오시면 돼요. 이해 못해도 돼요. 그거 이해되면 이거 들으실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밑줄만 그으세요. 밑줄만 그으시고 오시면 이제 제가 강의안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강의안은 뭐 굳이 미리 보고 오실 필요 없거든요. 그냥 다운만 받으시고, 요새는 이제 스마트 시제시잖아요. 이제 대부분 수험생분들이 이제 패드 많이 사용하셔서 공부를 하시던데, 그래서 어쨌든 그 강의안은 아이패드나 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가지고 다운을 받으시고 보조 자료로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강의안이 여기 카페 주소 여러분들이 그 회원 신청을 좀 해주시면 제가 정회원으로 등업을 시켜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마이박스 링크를 제가 월요일에 업로드를 해드릴 거예요. 이 링크는 월요일에 제가 링크를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금요일 전으로 강의안을 계속 수정하거든요. 이제 롯데 잘 발견을 하게 되면 그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시간이 대략적으로 금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 제가 완성본을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그럼 업로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강의안을 다운 받으시고 다음날 수업에 지참을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뭐 프린트도 좋고 뭐 프린트 제공이 되니까 저는 좀 이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필기를 이거 패드로 하다 보니까 조금 못 알아보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좀 이렇게 미리 제가 해왔어요. 나름 재밌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이거 자도 있어요. 여기 깜짝 놀랐는데 요새는 이거 다 패드로 한대요. 요새는 초등학생분들도 이 패드를 학교에서 나눠준대요. 그래서 그 패드로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필을 모르는 세대. 분필을 몰라요, 분필을. 그래서 이제 저는 분필 세대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제가 이렇게 미리 단권화를 좀 해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예쁘게 해왔어요. 아무래도 수업 시간에 이렇게까지 예쁘게는 못 하거든요. 이것만 이렇게 막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 이렇게 밑줄 치고 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막 해드리고 밑줄 치고 바로바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조금 고충이 있으셨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미리 제가 단권화를 예쁘게 해올 거예요. 이제 단권화를 이제 예쁘게 해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자칠판에 있는 내용 보시면서 시간도 오래 드릴 거예요. 시간도 이제 오래 드릴 테니까 필기도 하시고, 여기 필기도 제가 이렇게 써왔어요. 이런 식으로 필기도 예쁘게 타이핑으로 해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필기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필기하다가 놓치게 되면 또 다음 수업
괜히 듣기 싫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필기나 이제 밑줄 시간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정말 좋아졌다. 세상이 좋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좀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강의 계획서 다시 보게 되시면 이제 금요일에 제가 따로 이제 업로드를 그 이제 강의안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전날 그 강의안을 다운받아서 오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여기 이제 수업 자료를 이렇게 써놨죠. 수업 자료는 우선 오늘은 복습 퀴즈 없고요. 다음 주부터 복습 퀴즈를 10분 동안 들어갈 예정입니다. 복습 퀴즈는 키워드 위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암기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논술형 시험이잖아요. 논술형 시험은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현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장으로 현출을 하려면 키워드 암기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암기를 했는지 그거 점검하는 위주로 복습 퀴즈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습 퀴즈는 가볍게 오세요. 이거 뭐 틀린다라고 해서 내 시험 나 이제 망했어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볍게 오시라고 막 복습 많이 안 하시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복습을 해 오시되 복습 퀴즈 못 해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마시라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안도 말씀드렸고요. 예습도 밑줄 자료로 미리 해오세요. 밑줄 치는 거 생각보다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오늘은 좀 시간 많이 드릴 거예요. 오늘은 밑줄 못 치시고 오셨을 거니까 제가 이제 밑줄 친 거 여러분들에게 시간 드리면서 같이 수업을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밑줄 자료는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용으로 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수저를 굳이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질문을 주셨거든요. 교수저를 꼭 봐야 되는지. 근데 저는 봐야 되는 입장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좀 수험서로 들어가긴 하지만 결국은 수험서도 교수님 책 바탕으로 쓴 거예요. 강사분들이 뭐 대단하신 분들이겠지만 참고 자료가 교수님 책이거든요. 모든 강사들 공통이에요. 공통. 어쨌든 체계가 교수님 책을 기준으로 작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체계와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교재는 저는 생각하기에 교수님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 이제 행정쟁소법이랑 노동법은 사례집을 미리 봐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인사노무관리랑 경조는 사례집을 미리 봐야 되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봐도 몰라요. 사례집을 봐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사례집도 특히 인사랑 경조는 답안이 정말 많거든요. 저도 이제 여러 번 채점을 했지만 답안이 다양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답안을 쓸 수 있는데 굳이 사례집을 지금 봐가지고 사례집대로 암기해도 못 쓰거든요. 그 논리대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체계를 미리 잡고 가야 된다. 교수님은 수험서를 제대로 암기할 수 있는 재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수저가 메인이 아니라 이 수험 책 있잖아요. 수험 저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어차피 모든 강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 시중에 있는 모든 강사저 책 한번 봐보세요. 대부분은 어쨌든 기본적인 틀은 비슷하거든요. 기본 틀을 어디서 가져왔냐? 여기서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교수님 교재. 그리고 매년 박경규 교수님 책에서 나와요. 바이오 데이터도 그랬고 바이오 데이터의 절차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경규 교수님 책을 저는 이제 봐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인사노무나 이제 경영조직론 같은 이제 경우가 아무래도 좀 추상적인 부분이 많게 돼요. 추상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안 와닿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박경규 교수님 책 보시면 알겠지만 예시가 굉장히 풍부하게 서술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예시까지 암기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 예시를 알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시를 바탕으로 이해를 좀 풍부하게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번 인사노무관리 기출을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GS 연기 1기, 2기, 3기 다 들어보셨죠? 전체적인 노무사 순환, 커리큘럼. 우리 노무사 커리큘럼은 GS 연기, 1기, 2기, 3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연기, 1기, 2기, 3기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이건 뭐 쓸 필요 없고
제가 OT 때는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게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연기 목표를 확실히 잡아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작하는 GS 연기 주말반은 평일반과 확실히 다르다고 설명을 드렸고, 주말반의 목표는 일단은 설명드리면 이해예요. 체계와 이해를 잡자. 교수님 책을 가지고. 저는 이게 분명히 차별화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사 노무 관리는 수험서로 바로 시작하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아무 뭣도 모르고 그냥 보자마자 단거나 해가지고 책을 2번 샀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2번 산 이유가 뭘까요? 뭣도 모르고 무지성으로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2월에 깨달았어요. 그거를 2월에 깨달아서 2월에 다시 사서 다시 단거나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이제 실수를 이제 범하면 안 되니까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좀 이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이해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부분과 강조가 안 되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체계를 잡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체계가 교수님 책이 정말 좋다. 체계를 잡기에는. 왜냐하면 강사저 특징이 여러 시중에 있는 교재를 모아서 쓴 거거든요. 모아서 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축약이 돼요. 축약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끊기거든요. 흐름이. 최대한 제 책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은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끊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끊겨버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되거든요. 이번에 여기 보시면 성과 관리를 위한 속성 접근법과 행동 접근법과 결과 접근법 있죠. 근데 박경규 교수님 책에서 이 2가지를 2페이지 반으로 서술을 하고 계세요. 근데 대부분 수험서는 이 2가지 내용이 2문단으로만 서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박경규 교수님 책에 있는 거 그대로 그 사례까지 다 적으면 이거 1000페이지, 2000페이지가 넘게 돼요. 수험서의 목적은 뭐냐? 요약이에요, 요약. 답안지에 쓸 것만 간추려서 요약된 거거든요. 좋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결국 시험장에 가져가야 될 건 수험서예요. 결국 요약하고 정리해서 회독을 늘리는 게 수험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요약과 암기로 들어가시면 저 같은 실수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 모르는데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무지성으로 ABC 단어 암기하듯이 암기하세요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인사 노무 관리가 막막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교수님 책으로 체계를 좀 확실하게 잡아두고 가자. 체계와 이해. 이게 이제 제 수업의 이번 목표입니다. 체계와 이해. 미시적으로 갈 거예요. 일단 주말반 연기는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박경규 교수님 책에서 이 2가지 내용을 왜 자세하게 어떻게 서술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은 제가 더 풍부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이 박경규 교수님 책을 보시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 문제 접근할 때 어떻게 대부분 학생들이 접근을 하게 되냐? 속성, 행동, 결과, 개념, 장단점. 다 알아. 그러면 이거 하나 쓰고, 이것도 따로 쓰고, 결과 또 따로 쓰고, 요런 식으로 답안지를 들어가. 이게 지금 미시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속성 따로, 행동 따로, 결과 따로, 나열식 답안. 이거 우리 OT 들으셨잖아요. 이거 교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계식 답안이다 이러면서 비판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시적, 시스템적 접근, 전체적 접근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특히 우리가 박경규 교수님 책을 내가 자세히 봤다 하면 속성이 성과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또 행동 접근법이 성과 관리를 위해 어떻게 쓰이는가, 또 여기 결과 접근법이 성과 관리를 위해 어떻게 쓰이는가. 제가 그 OT 때 결과 접근법은 BSC랑 연관지어서 전략과 얼라이먼트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박경규 교수님 책 그대로 서술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근데 대부분의 수험서는 BSC를 결과 접근법에서 서술을 안 한다란 말이죠. 대부분의 MBO 따로, BSC 따로 하면서 한두 줄로만 연관 지어야 된다. 이렇게만 서술이 되어 있어요. 아마 정말 제가 장담컨대 결과 접근법을 MBO로 작성해서 성과 관리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쓴 수험생들 많이 없을 거예요. 박경규 교수님 논리대로. 막상 시험장 들어가잖아요. 미시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제 외운 거 그냥 때려박고 와야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좀 편하게 마음을 가지고 거시적으로 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시험장 들어가서 아 박경규 교수님 책에서는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 내가 이런 것들을 전략적 시사점으로 써야겠다. 이런 것들이 답안지의 차별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연기부터 체계와 이해를 제대로 잡고 갈 거예요. 이거를 잡고 가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험서를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지,
저는 결국 두 가지 선택지잖아요. 여러분 연기부터 수험서로 들어갈지 아니면 교수저로 갈지. 수험서 해봤자 어차피 다 요약된 부분이거든요. 수험서를 연기부터 회독을 해서 암기를 하느냐 vs 교수님 책을 제대로 체계를 이해하고 그 체계를 바탕으로 수험서로 들어가냐. 저는 후자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제가 최근에 읽은, 제가 요새 그래도 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쓴다고 나름 책을 많이 읽어요. 그 이제 뭐 심리학 책도 그 심리학 책이지만 암기법에 관한 내용을 좀 많이 읽거든요. 그 도쿄대 암기법이라고 유명한 책이던데 아세요? 모르세요? 안 읽어도 돼요. 제가 읽어서 알려드릴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도쿄부터의 암기법이라는 책이 하위 20%의 학생이었대요. 근데 이제 집안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도쿄대 진학을 국공립대니까 이제 도쿄대 진학을 꿈꾸게 되었는데 중요한 거는 암기법이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기법이라는 거예요, 암기도. 그러니까 무작정 회독을 늘린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이해가 70%다. 이해가 안 되면 암기를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인사 노무 관리를 그냥 무지성으로 목차만 암기하고 키워드 암기하고 그냥 때려 박는 학문으로 오해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인사 노무 관리가 이제 경영학 학문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사회과학 특성이 좀 강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배운 이론을 나만의 논리대로 풀어서 서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가 아는 경영학과 친구들은 안 들어요. 인사노무관리랑 경영조직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쓰기가 어려우니까. 회계학, 재무학은 정해진 기법 가지고 적용하면 되잖아요. 풀면 되는 건데 인사랑 경조는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대요. 경영학과 친구들도 이게 뭔 학문인지 모르겠다. 나는 그냥 정해진 기법대로 쓰는 회계나 재무가 좋지.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하면서 별로 잘 안 듣거든요. 이 인사나 이제 경조는 사회과학 특성이 강해서 그래서 오히려 경영학과 친구들보다 뭐 교육학과, 심리학, 뭐 정치학, 사회학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더 시험 점수가 높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국어 국문학과 더 좋죠. 언어적인 이해가 높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접근법을 조금 다르게 가셔야 된다. 어쨌든 우리가 암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수험을 하자라는 거잖아요. OT 때도 제가 강조드렸는데 이번 저의 그 비전 목표는 효율적이에요. 효율적으로 수험을 붙자. 그래서 결국은 전략적으로 접근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뭐 3년에서 수석하고 싶은 분 계셔요? 계셔요 혹시? 나는 5년을 해가지고 반드시 나는 수석 합격이다. 그게 효과성이거든요. 목표를 달성하는 거. 근데 여러분 효율로 가셔야 돼. 꼴등으로 하더라도 1년 안에 하는 사람이 더 성공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투입을 줄이고 아웃풋을 늘리자. 저는 이번에 이 접근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좀 같이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하셨잖아요. 1년 만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년 만에 할 수 있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따라오면 양을 막 늘리고 방황하다 보니까 수험이 길어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냥 강사 믿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1년 안에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자료 찾고 막 뭐 여러분 근데 자료 주면 좋아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자료를 막 많이 주면 좋아요?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자료 폭탄으로 주는 수험서만 하나만 가지고 회독을 하면 되는 거지. 그 막 자료 주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자료 많이 준비한다고 뭐 그게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수험에.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 전략적으로 수험을 가려면 최대한 요약과 정리를 잘해야 돼요. 막판에. 근데 이제 막판에 막 자료를 많이 주는 걸 좋아하시던데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왜 그런지 궁금한데 어쨌든 자료는 제가 최대한 안 드릴 예정. 안 드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지 않아요? 좋은 사람 손. 난 자료 많은 게 좋다. 손. 아니죠, 아니죠. 너무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드렸나?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자료는 최대한 안 드릴 예정입니다. 모의고사는 당연히 드리고요. 그 2, 3기에는 모의고사거든요. 거의 수업이. 그래서 모의고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뭐 모의고사 해설 이런 것들을 이제 들어야 돼요. 이제 그거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이외에 뭐 추가 자료를 해가지고 이것저것 드리는 거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2, 3기 가서 못 보시던데. 거의 이제 못 보시고, 그걸 못 본 친구들이 합격해요.
정말 그거 안 보고 기본서만 봐가지고 효율적으로 내가 답안 작성법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합격하더라고요. 막판에 가서 봐야 될 걸 안 보고 자꾸 추가 자료 모아가지고 추가 자료만 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물론 붙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확률상 보기에는 있는 거를 제대로 잘 정리하는 게 맞지. 계속 추가 자료 모아가지고 뭐랄까 그 다른 자료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지식이잖아요. 그거를 막판에 가서 새로 채우는 거는 좀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시험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갈 거다. 어쨌든 1년 안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1년 안에 목표를 이제 두시고 가셔야 되는 시험이고 1년 안에 합격하려면 어쨌든 이렇게 양을 줄이고 좀 아웃풋을 늘리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사 노무 관리에 대한 접근을 조금 다르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험서를 내가 기계적으로 암기해서 현출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암기를 해도 현출을 못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인사 노무 관리는. 그 이유가 뭐냐?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냥 무지성 암기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이해. 그러니까 결국 그냥 이해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연기의 목표는 결국은 우리가 조직 그릴 때 이렇게 그리거든요. 조직의 전략이 여기 맨 상위 계층에 있고요. 상위 계층에서 하는 일이 조직의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조직의 전략이 있는데 전략과 이 전략은 조직의 목표로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합격, 수험도 마찬가지예요. 같이예요. 수험도. 우리 목표가 합격이잖아요. 합격. 전략은 효율적으로 합격하자. 결국은 우리가 아까 제가 GS 연기 1기, 3기를 하다가 3기, 2기, 1기, 연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순서대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2, 3기 때는 모의고사 연습을 하게 돼요. 모의고사. 이거 푸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100점으로 되어 있어요. 인사 노무 관리는 우리 노무사 시험 2일 보시는 거 아시죠? 이틀 동안. 전 이틀 동안 밤을 샜어요. 이틀 동안 밤을 새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때 그냥 미쳤어요. 미치기도 했고 어리기도 했고 지금 나이에 그렇게 하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는 막 돌도 씹어 먹을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틀 밤샜다. 이제 밤새가지고 막 이제 하긴 했는데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100점짜리 시험을 여러분들이 1일차 2교시 때 보시게 되실 거예요. 이 1일차 2교시 때는 1일차 2교시 때 보게 되는 게 인사 노무관리론입니다. 100점짜리 시험을 100분 동안 치시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1일차에 보시게 되는 게 인사 노무관리론이고 2일차의 선택 과목으로 치게 되는 마지막 교시에 치게 되는 게 경영조직론. 마찬가지. 경영조직론도 100점 시험을 100분 동안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50점짜리는 50분 동안 푸시게 되시고 25점은 25분 동안 푸시게 돼요. 원래는 4페이지가 정상이었거든요. 25점 기준으로. 근데 지금 답안지 늘어난 건 아시죠? 20페이지로. 16페이지에서 20페이지로 늘어났어요. 그 이야기 뭐냐? 25점 이제는 4페이지에서 5페이지는 쓰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답안지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왜 늘어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답안지 양을 쓰시는 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풍부하게 답안 작성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 20페이지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이 되었다. 그러니까 기준이 원래는 16페이지였는데 20페이지로 늘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 양에 겁먹지 마시고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4페이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4페이지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시고 4에서 5페이지 정도를 일단 써야 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제 25점은 25분 동안 목차 잡고 쓰셔야 돼요. 4페이지에서 5페이지 되는 답안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25점을 이제 기준으로 4에서 5페이지 정도의 답안지를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데 어때요? 일단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조직에는 결국 목표는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효과성이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의 이용을 최소화하는 효율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합격을 가려면 합격이라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에너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만 늘린다고 공부가 제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냉정하게. 1시간 하더라도 뭐 4시간 하냐 1시간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전략적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냐. 그렇게 하면 1시간을 해도 효과적인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최종 목표가 이거라는 거예요. 25분 동안 25점의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된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가 되는 답안을 좋게 써야 된다. 좋은 답안. 교수님을 설득할 수 있는 답안을 쓰셔야 된다. 이게 목표예요. 이게 목표다. 그럼 여러분들 100점짜리 시험을 100분 동안 1시간 40분이죠. 1시간 40분 동안 전략적으로 최대한 내가 좋은 답안을 쓰기 위해서는 연기와 일기, 연기가 일기가 보통은 기본 이론으로 나뉘거든요. 구분이 돼요. 관행적으로. 그럼 연기와 일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보내자. 그러니까 저는 정말 효율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게 결국은 현출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체계를 잡아서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해야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연기 때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노동시간 시장 통제 방법, 이거 제가 2기 때 출제를 그대로 하진 않았고 노동조합의 권력 원천으로 2기 때 출제를 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권력을 보자마자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자원에 대한 의존도에서 비롯이 되는 거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제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노동조합의 권력 원천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2기 때 분명히 풀었어요. 2기 때 푼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 시험처럼 모의적으로 해가지고 풀어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풀어봤는데 그 권력 원천을 모든 인사는 그래요. 문장이나 키워드가 그대로 나오지 않거든요. 조금 변형돼서 나와요. 근데 이렇게 변형돼서 나오더라도 내가 이거 2기 때 풀었던 노동조합의 권력 원천이구나. 이거를 떠올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연기 때 제대로 암기해야 된다. 수험서에 있는 책에는 용어가 그대로 절대 안 나와요. 인사노무관리가 그래요. 그래서 브리타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책에 있는 내용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과목이 인사노무관리예요. 이번에는 뭐 노동법이 브리타였다라고 하지만 원래는 인사가 그랬어요. 인사노무관리에서 브리타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브리타가 뭐냐? 안 배운 주제, 내가 보지 못한 주제를 의미하는데 원래는 이제 인사노무관리에서 그런 주제들이 그래도 한 2, 3년에 한 번씩은 나왔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용어를 다 암기를 하고 계실 거냐는 거죠. 노동조합의 권력 원천 다양하게 쓸 수 있거든요. 노동조합의 권력 원천, 노동조합의 환경의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법, 뭐 노동조합의 뭐 통제력을 키우는 법, 뭐 교섭력을 중심으로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법. 지금 다 다르죠. 근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용어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막 용어가 다르다고, 선생님 이거 누구는 통제고 누구는 영향이고 누구는 의존이라고 서술되어 있는데요. 맞아요. 다 다르게 서술된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험서를 너무 지금 연기부터 암기식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시험장 가서 용어가 다르게 출제되는데 뭐하러 기계적으로 암기를 해가지고 들어가냐는 거죠. 기계적으로 암기하잖아요. 시험장 가서 시험 절대 못 풀어요. 용어가 다르게 출제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서구식 한문이다 보니까 번역도 막 교수님마다 다르게 하는 게 많고 심지어 학자 이름도 다 다르게 해요. 뭐 웨버, 베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학자 이름을 뭐 그 한글로 옮겨 적는 거, 이런 형식적인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라는 거죠.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수험서가 효율적으로 됩니다. 노동시장의 권력 원천을 보고, 노동조합이죠. 노동조합의 권력 원천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 권력의 원천은 자원의 의존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쓰인 거였지, 교섭력을 중심으로 사용자에게 영향력을 어떻게 미치는가, 이게 중요했었어. 이런 것들이 이해해서 떠올리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내용은 책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해가지고 떠올리는 부분이고, 굳이 이런 세세한 것까지 다 수험서에 적으면 너무 많아지거든요. 수험서의 취지는 요약해가지고 정리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연기 때 이해가 왜 강조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천재가 아닌 이상 그 수험서를 바로 보자마자 강사가 요약한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거 절대 이해 못해요. 그러나 교수님 책에서는 체계와 이해를 바탕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수님 책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여러분들이 수험서를 전략적으로 들어가시려면 봐야 돼요. 교수님 책에 대한 이해를
듯이 해야 됩니다. 교수님 책도 암기식으로 가면 지금 이 수업 들을 필요가 없어요. 교수님 책을 이해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책은 수험서를 제대로 보기 위한 부수적 교재로서 우리가 활용을 하자.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들을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바탕으로. 그래서 저는 이번 연기 주말반은 더욱더 교수님 책에 있는 체계와 이해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제가 이렇게 다 일이 단거나도 이런 식으로 해오고 이거 그냥 여러분들 보고 따라 적으면 돼요. 이게 딱 단거나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전자칠판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단거나 하고 이 단거나 한 내용에다가 제가 강의안도 이렇게 다 정리를 해왔어요. 여기 이제 교수님 책 목차 이렇게 다 정리를 해오고 또 이제 특히 여기에 그 뭐랄까 서론 개론 부분은 모든 수험서가 다 박경규 교수님 책 목차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적진 않았고 박경규 교수님 책이랑 제 목차랑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빠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박경규 교수님 책에는 인사 노무 관리에서 다루는 100%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대략적으로 한 60% 정도 들어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00%로 채운 게 수험서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차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제가 이렇게 알려드려요. 이렇게 제 목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론에서 경영조직 경영이 아니라 인사 노무 관리의 개관이 있죠. 그 부분은 대부분의 수험서들이 목차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뭐 따로 말씀드릴 건 없고 제 목차도 이거 그대로예요. 박경규 교수님 책. 근데 이제 환경 파트나 직무관리부터는 목차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드릴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목차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나누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목차를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어차피 답안지는 여러분들이 목차 구성하셔야 돼요. 근데 뭐하러 지금부터 막 기계적으로 암기해가지고 쓰냐는 거죠. 물론 답안지 쓰는 거는 좋겠죠.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해서 쓰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나 할 수 없는 걸 하자는 거죠. 저희는 좀 더 오래 걸리지만 전략적으로 가자. 연기 때 제대로 된 이해를 하잖아요. 분명히 답안지의 질이 저는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시장 통제 방법 보자마자 교섭력, 자원, 권력의 원천 이런 거 떠올린 수험생분들 많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연기 때. 교수님 책만 제대로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시험을 보게 되시면 이 내용이 박경규 교수님 책에도 있긴 해요. 박경규 교수님 책 어디에 있냐? 지금 다들 계시니까. 그 책 있죠? 노사관계 파트에 있거든요. 518페이지 볼까요? 노동시장 통제 방법 마지막에 있죠. 이 단어 가지고 쓸 수 있을 것 같은 분. 이 두 가지 단어로 쓰자는 건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두 가지 단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답안지 16점을 쓰셔야 돼요. 16점이면 그래도 한 3페이지 써야 되거든요. 쓸 수 있을 것 같은 분 있어요? 저는 이걸로 안 쓸 거예요. 이거를 지엽적으로 다 수험서에 담잖아요? 그럼 영어 단어 누가 잘 암기하냐 이런 싸움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인사 노무 관리가 이런 시험이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이게 시험에서 나왔다. 이거 아니에요. 통제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배운 특이의 주제로 쓸 수 있냐. 노동조합의 권력 원천을 저희가 2기 때 시험에서 봤거든요. 그럼 쓰셔야 돼요. 시험에서 봤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자다가도 쓸 수 있는 그런 주제거든요. 그런 특이급 주제를 제가 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통제 방법이 나왔다. 아, 내가 2기 때 풀어본 권력 원천이 지금 출제가 된 거구나. 권력 원천은 임창희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쓰자. 이게 저의 목표예요. 이해는 되세요?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지엽적으로 이런 표를 막 다 담겠다. 내가 어디 이거 가지고 적중했다 하는 거 좀 그래요. 좀 아니죠. 이거 가지고 이거 막 표 막 다 넣었으면서 막 이거 내가 이거 알려줬다 했는데 이거 못 써. 이거 누가 이거만 보고 쓸 수 있는 분 정말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끔 제가 친절하게 그 논리적 구조를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바탕으로 배운 이론을 조합하고 응용해서 적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 연기는 이해를 바탕으로 좀 천천히 설명드리고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다시 이게 이제
보시면 이제 교수님 책을 조금 강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조금 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교수님 책은 제가 다 단거나 해드리니까 그냥 저 따라 하세요. 제가 여기 다 해오거든요. 그럼 일단 저 따라서 단거나 하시고, 강의안도 이제 제가 다 이렇게 추가적인 자료 다 드리거든요. 이건 제가 만든 추가적인 자료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 박경규 교수님 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 그거를 다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박경규 교수님 목차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면 돼요? 박경규 교수님 책이랑 강의안이랑 비교하면서 보시면 되시는 거겠죠. 이 박경규 교수님 책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3, 4회독은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3, 4회독을 하시고 이해만 하면 끝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암기할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수험서를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박경규 교수님 책을 물론 막 키워드는 암기해야 되죠. 중요한 것들을. 키워드만 일단은 중요한 부분만 암기를 하고 전체적인 체계를 이해하자. 체계를 이해하는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제 수업 진행 방향을 소개해 드렸고요. 연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뭐 운동도 그렇고, 운동도 기본 자세만 배우는데 막 몇 개월씩 걸리잖아요. 기본 자세를 왜 그렇게 오래 걸리면서 중요하게 다룰까요? 운동이든 공부든 기본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기본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좀 혼란이 와요. 방황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연기 목표는 일기 가서 방황하지 말자. 일기 가서 방황을 안 시켜드릴 거예요. 제가 최대한 이해와 기초 이런 거 위주로 말씀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서 같은 거 보시면 여기 이제 박경규 교수님 책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요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수험서에는 지금 제가 밑줄 친 거 있죠. 이 밑줄 친 강조하는 부분만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수험서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거든요. 수험서에 있는 내용도 결국은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면 뭐 목차가 이렇게 있어요. 1번 목차, 뭐 이렇게 다양한 목차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순서대로 보자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중요한 내용들만 뽑아서 이것만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를 암기해야 된다면 일단 지금 연기 때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 60%. 60%를 먼저 중요한 것만 쏙쏙 뽑아서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안 중요한 거 이렇게 덧붙이는 식으로 암기를 하는 거지. 처음부터 목차가 정말 많아요. 그 목차를 같은 중요도로 계속 본다? 그러니까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걸 많이 보자. 중요한 거. 그래서 지금은 양은 좀 없을 거예요. 다른 수업보다는 양은 좀 줄이는 쪽으로 갈 거거든요. 주말반일수록 양은 줄이지만 중요한 걸 정말 볼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위주로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암기 못하면 안 돼요. 이것도 지금 제가 막 강조드린 이 부분도 암기를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열심히 지금 이제 새 출발이잖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저 따라오시면 분명 지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를 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만 따라오세요. 저만 따라오시면 남들은 답안지 쓰던데 무시하세요. 그 친구들보다 이기 가서 더 잘 쓰게 해드릴게요. 이건 약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 논술형 시험 혹시 뭐 대학이든 뭐든 보신 적 있으세요? 경험이 있으세요? 글만 잘 쓰면 돼요. 글만. 결국 이제 목차 구성하고 문장 현출하고 그게 논술이거든요. 근데 문장 현출에서 사실은 그 디테일이 갈려요. 어떤 사람은 키워드 없이 그냥 자기 생각을 쓰는 친구도 꽤 있어요. 결국 지금부터 해야 되는 키워드 위주의 암기거든요. 키워드 위주로 암기해서 내가 논리적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기초를 탄탄히 하잖아요. 그 목차 금방 구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요즘 욕심이 막 많아요. 욕심이 많아서 나는 연기부터 막 글을 현출하고 싶어 하면서 할 수는 있어요. 막 주입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목차를 해야 돼 하면서 답안 알려줘 원베스트 웨이로 하면 저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시험에서는 막상 그렇게 안 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물어보는 게 다르니까. 물어보는 게 너무나도 다르고 다른 문제로 물어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정해진 목차, 그러니까 기본 목차는 있죠. 기본 목차는 있겠지만 뭔가 지금부터 내가 사례집을 통해서 답안지를 어떻게 쓰는지 알고 싶다. 이 욕심은 좀 버리세요. 문장만 그러니까 순서가
수가 있어요. 문장을 잘 쓰고 문제를 읽고 출제의 의도를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쓰는 게 중요하지, 지금부터 나는 글을 쓰겠다, 나는 답안지를 쓰겠다, 일단 이제 저랑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그게 아니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논술도 그 연기부터 글쓰기 연습한다라고 해가지고 뭐 갑자기 생기는 능력이 절대 아니거든요. 진짜 정말 그 저 때는 이제 수능을 보고 논술을 봤거든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중앙대 논술이 이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수능이 합 3인가 4인가 그 정도 돼야 이제 논술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제도였거든요. 그래서 수능을 끝나고 이제 중앙대 그 논술 기간까지 2일인가 3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출문제만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기출문제 보면서 답안지 어떻게 현출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본만 있으면. 제가 이제 교과서 그때 강조한 게 막 교과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교과서만 제대로, 제가 그거는 알고 있겠죠. 수능을 공부했으니까. 이제 교과서 내용만 제대로 알잖아요. 그러면 글을 어떻게 현출하는지 방법론만 제대로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글 쓰는 거 쉬워요. 이틀 만에 했다라니까요. 그래서 이틀 만에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연기 때 제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글 쓰는 것도 모르는데 그냥 암기한 대로 글 쓴다? 그 논술 아니에요. 그렇게 논술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주장과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느냐, 이건 다 기본기에서 나와요. 기본기. 그래서 연기는 철저히 기본 수업으로 저는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막 너무 비교하지 마. 남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은 지금부터 뭐 수험서 막 단거나 하고, 뭐 단거나 한 거 막 암기해가지고 답안지도 하고, 이런 거 너무 비교하면서 뭐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결국 불안은 다 비교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수업 시간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최대한 다 인간관계도 끊고, 저는 스터디도 안 했어요. 스터디도 안 하고 그냥 저만 믿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주변 것들에 막 신경 쓰다 보면 불안해져요. 뭐 남들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특히 이상기 가면 나 우리 강사님은 안 알려준 문제, 뭐 다른 강사는 출제하고 불안하고, 이게 계속 도돌이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멘탈 강하게 가지세요. 당장 글은 못 써도 내가 기본은 충실히 한다. 연기부터 기본을 충실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모든 운동도 똑같고,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본 자세 잡는 데만 막 3, 4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본 자세를 우리는 이제 제대로 잡고 가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나중에 치마적인 이론을 배울 때 좀 더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건 결국 제가 이제 기본과 이해, 그리고 체계적인 논리, 구성,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오늘 수업 들으시면 알 거예요.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들어갈 게 많기 때문에 인사관리 형성 배경, 우리 박경규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박경규 교수님 책을 보게 되시면 책이 이제 두껍죠. 이제 두껍긴 한데 이제 여러분들이 최대한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제 볼 예정이고, 네, 꺼졌네요. 그래서 다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목차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목차는 중요해요. 글의 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사관리의 이론적 기초를 이제 간략하게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 인사관리 이제 이론적 기초라고 해가지고 인사관리의 형성 배경과 이제 학문적인 체계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인사 노무 관리를 이해를 하시려면 다루는 대상을 알아야 된다라고 OT 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 인사 노무 관리는 여기 보시면 인사 관리라고 하는 거는 다루는 대상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인사 관리는 기본적으로 다루는 대상이 두 가지다. 일단은 뭐가 필요할까요? 인사 노무 관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경영자가 직원들을 관리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대표라고 생각해봐요.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업을 하려면 뭐부터 정하셔야 돼요? 업종부터 정해야죠. 뭘 할 건지. 그 업종이 뭐냐? 직무예요. 수행해야 되는 일. 수행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직무가 들어가게 됩니다. 직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행해야 되는 일을 의미해요. 일.
그래서 이제 직무는 중요한 이유가 서구식 인사관리에서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후발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기업 중심 성장이 이루어졌지만 서구식은 이미 이제 19세기, 20세기에 자본주의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테일러가 등장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테일러는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준을 뭘로 제시했다? 직무를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식 전통은 직무입니다. 직무. 직무를 기준으로 인사관리를 해야 객관적이고 효율적이다라는 이론을 이미 테일러가 정립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무가 중요한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직무 중심이 이루어지진 않죠. 이제 사람 중심 인사관리가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좀 헷갈리시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니까. 일단 직무는 서구식이구나. 요 정도만 좀 알고 들어갈게요. 서구식인 이유가 뭐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직무는 인사관리 운영에 있어서의 기준을 제시를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기준을 제시한 이유가 뭐다? 그 이전의 비과학적 관리를 극복하기 위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런 관리를 위해서 등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키워드만 암기해도 어디든 쓸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한 키워드. 다 이제 양질의 키워드거든요. 효율, 합리, 객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이해만 하세요. 이제 그런 배경에서 등장하게 되었다. 근데 우리나라 어때요? 우리나라는 이제 사람 관리니까 반대겠죠. 사람 관리는 그 반대로 쓰시면 됩니다. 뭐 비효율적이고 사람의 주관이 개입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직무 중심 관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이 직무를 중심으로 미국은 사람을 배치하게 돼요. 이거를 이제 인적 자원이라 할 거예요, 우리는. 물론 이제 재무나 회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우리는 직원을 이제부터 인적 자원이라는 용어로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용어도 중요해요. 각 과목마다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런 용어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디테일 놓치지 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부터 직원을 뭘로 본다? 인적 자원으로 본다. 투자할 대상으로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적 자원으로 본다라는 건 뭘까요? 투자의 대상으로 본다라는 건 뭘까요? 미래의 잠재력을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 사람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돈 쓰기 아까우면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용으로 본다라는 거는 그런 관점인 거고 투자할 대상으로 본다라는 거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투자, 육성 이런 정책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지금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된다? 인적 자원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 사람을 어떤 대상으로 보자? 투자할 대상으로 보자로 이제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인사 노무 관리의 대상은 이 두 가지예요. 직무와 사람. 이렇게 이제 올해부터는 이런 도구도 좀 써보려고요. 이렇게. 이런 좋은 도구가 있었는데 몰랐어요. 그 작년까지는 이런 게 있는지 몰라서. 그래서 어쨌든 직무와 사람이 중요하다. 근데 직무라고 하는 거는 기업 경영을 위해서 수행되어야 되는 일이고요. 사람이라는 건 뭐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한 주체를 의미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무에 관한 내용을 이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서 볼 거예요. 모든 교수님 책에는 직무 관리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서구식이라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직무 관리를 거의 안 하죠. 이제 안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일러를 바탕으로 경영학이 이뤄진 내용이기 때문에 직무 중심 인사 관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대부분의 교수님 책에서는 직무 관리가 먼저 편제가 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볼 건데 일단 여기 이제 박형규 교수님 책에서 좀 특이한 게 보통은 직무 분석, 직무 평가, 직무 설계 이 순서대로 편제가 되어 있거든요. 실무상 이 순서로 가기 때문이에요. 직무 분석은 직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고요. 직무 평가는 직무의 가치를 매기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토대로 직무 내용을 설계하는 직무 설계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험서에도 직무 분석, 직무 평가, 직무 설계 이 순서로 가는데 박경규 교수님 책에서는 먼저 직무 설계부터 이제 편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설계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직무의 내용과 수행 방법 이런 것들을 정하는 과정으로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보통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직무 분석. 직무의 정보를 수집하는 직무 분석부터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직무의 가치를 왜 매길까요? 미국은 직무 중심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급여도 직무의 가치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게 돼요. 따라서 급여를 주려면 직무에 대한 가치를 매기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무평가는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돈 주려고, 급여 주려고. 급여를 줄 때 공정하게 주기 위해서 직무에 대한 가치를 매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직무 분석, 두 번째가 직무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여기에 있는 직무 설계. 이게 이제 세 번째예요. 일의 내용과 수행 방법을 정하는 과정이다. 이게 뭘까요? 직무와 사람을 배치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테일러는 직무를 쪼개는 게 포인트거든요. 분업을 하자라는 게 포인트인데 이거 몰라도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 편하게 들으세요. 직무를 쪼개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일단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기계로 했잖아요. 효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쪼개진 직무를 개인화돼서 이렇게 사람을 배치하는 게 중요했어요. 이게 직무 전문화로서의 직무 설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면 사람 간의 사회적 관계도 훼손이 되고 특히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소외라는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게 된 내용이 한 사람이 여러 직무를 수행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 여러 직무, 특히 이걸 상호 의존적인 팀 직무라고 하거든요. 협력이 필요하게 되는 직무, 이러한 직무를 여러 사람이 같이 수행하게끔 만드는 이런 직무 설계를 직무 확대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직무 설계는 아시겠죠? 일의 내용과 수행 방법을 어떻게 정할 건지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무 관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뤄질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인력 확보부터는 이제 거의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보통은 개발과 평가라는 기능을 구분해서 편제하고 저희 수험서에도 개발과 평가는 구분해서 서술되거든요. 근데 박경규 교수님 책에서는 개발 파트 중에 포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해되세요? 목차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개발의 플랜 단계로서 평가를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평가는 뭘까요? 아까 직무평가 뭐였죠? 직무평가는 직무의 가치를 매기는 거죠. 그럼 인사평가는 뭘까요? 직원의 가치를 매기는 거겠죠? 직원의 가치를 매기는데 그걸 개발의 플랜 단계로 쓰겠대요. 플랜 단계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전략과 계획을 짜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개발의 플랜 단계로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이 평가의 기능을 포섭하고 있다.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평가에는 총 세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관리적 목적이 있고요. 개발적 목적이 있고 전략적 목적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뭐를 강조하는 걸까요? 개발을 강조하는 겁니다. 개발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교수님마다 그 분류도 다 달라요. 인사노무관리는 막 지금 아까 그 여기 직무 평가 있죠. 이거 아까 왜 쓴다라고 했죠? 직무급 하려고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평가를 보상에 넣기도 해요. 이렇게 교수님마다 목차 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목차를 암기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죠. 결국은 직무평가를 여러분 여기 직무 관리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뒤에 가서 직무급에서 쓸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무평가를 왜 실시하는지 또 직무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이거를 직무관리에 직무평가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직무평가가 보상이랑 엮어서 나와요.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직무평가는 미국식으로 하면 직무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쓰이게 되는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뭐랄까 그러니까 뭐 너무 법학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법학은 정해진 게 딱딱딱딱 있잖아요. 근데 인사노무관리랑 경영조직은 그런 학문이 아니거든요. 여기 직무평가가 직무관리에 있지만 또 보상에서도 다시 나올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대부분의 교수님은 개발과 평가를 따로 구분해서 편제를 하시거든요. 근데 박경규 교수님처럼 개발의 플랜 단계로서 평가를 편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기계식 답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죠. 암기를 기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박경규 교수님의 논리를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박경규 교수님은 인사평가를 어떻게 봤다?
개발적 목적으로 봤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왜 개발의 플랜 단계냐? 일단 현재 종업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파악해야 미래 우리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KSA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갭을 줄이기 위해 교육 훈련이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개발의 플랜 단계로서 평가를 서술하고 계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하고 이제 들어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상, 이제 여기서부터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상, 교육훈련, 여기 개발, 여기까지가 이제 개발 관리고, 여기서부터는 똑같아요. 이제 보상으로, 직접적 보상으로 임금이 있고요. 간접적 보상으로 복리후생. 이제 이렇게 이제 보게 될 거고, 보상은 뭘까요, 여러분? 보상. 일단은 버나드에 따르면 기업과 종업원은 사회적 교환 관계거든요. 기브 앤 테이크 모든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 관계예요. 기브 앤 테이크 관계인데 종업원은 조직에게 노력을 하죠. 공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 에너지 다 조직에 투입을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버나드는 공헌이라고 했고요. 그럼 공헌을 했으면 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가를 줘야죠. 그 대가가 뭐냐? 유인이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인이 보상이에요. 그래서 꼭 돈으로만 주는 게 보상은 아니고요. 다양한 뭐 예를 들어서 뭐 근로시간에 대한 선택권을 준다라든지 아니면 뭐 자율성, 권한 이런 것들까지 주는 것도 다 보상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업원이 조직에 공헌을 주는 모든 대가를 의미하게 된다. 그런데 직접적 대가는 임금이라 하고요. 간접적 대가는 복리후생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거 다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인력 유지 배우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채용 관리에서 핵심 인재를 채용을 했어요. 그럼 핵심 인재가 오랫동안 의욕을 가지면 좋겠죠. 의욕을 가지고 계속 이제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죠. 대부분은 1년에서 끝나지 않나요? 1년, 2년 다니면 나 이직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인력을 확보했으면 성과 창출 의지를 계속 유지하는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티베이션은 정신적인 측면이고요. 산업 안전은 신체적인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 이제 노사 관계는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유지 관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지 관리 파트가 있는 거고, 마지막에 방출은 직원이 자발적으로 떠나는 것과 기업이 내보내는 방출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떠나는 거는 뭐가 문제가 될까요? 핵심 인재가 나갈 때, 우리 기업에 꼭 필요한 인재가 나갈 때 나가지 못하게끔 하는 이직의 감소 대책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야 된다라는 거는 결국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보다 가용 가능한 인력이 더 클 때, 이거를 인력의 공급 과잉의 현상이라 하거든요. 공급 과잉의 현상에서는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보내야 할 때는 인력의 감축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직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직무와 사람에 대해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이걸 길게 설명한 건데, 직무와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직무에 대한 거는 아까 3개 배웠죠? 일단은 직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직무 분석, 두 번째는 직무의 가치를 평가하는 직무 평가, 마지막은 일의 내용과 수행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 직무 설계. 이제 이렇게 3가지를 배울 예정이고, 직무에 대한 관리가 들어갔으면 이 직무를 수행할 사람에 대한 관리도 들어가게 된다. 이 사람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들어가게 된다? 확, 개편, 보유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채용 관리, 확보 관리, 개발 관리, 평가 관리, 이거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보통은 개발 평가 따로 들어가는데 우리 박경규 교수님 책에서는 개발의 플랜 단계로서 포섭을 하고 있었다. 이제 그런 것까지 같이 떠올리면 좋을 것 같고, 보상, 유지, 방출, 이런 것들이 사람에 대한 관리로 우리가 기능별 관리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OT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OT에서는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뭐 플랜도시라든지 이런 인사 기능별 방안, 또 이제 직무 관리가 무엇인지, 또 이제 관련한 이론들, 뭐 테일러, 메이오 해가지고 중요하게 다 다뤘어요. 또 이제 경영 조직이랑 인사 관리가 왜 중요한지. 그래서 이제 OT를 조금 듣고 오시면 더 좀 효율적인 공부가 되실 것 같고, 일단은 이제 OT를 안 듣고 오셨다라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인사관리는. 인사관리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다루게 되는 학문이다. 사업을 운영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은 이제 직무에 대한 관리부터 들어가야 된다.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일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직무관리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잘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직무에 대한 이제 관리가 들어가게 되고 이 직무관리를 바탕으로 사람을 배치하는 게 테일러예요. 그래서 테일러식 관점에서는 직무관리가 먼저 들어가고 사람에 대한 확계평 보유방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인사관리에서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죠. 이제 굉장히 많긴 한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조금 수업을 앞에는 가벼우니까 좀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관리의 중요성부터 우리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인사가 만사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인사관리 잘해야 돼요. 보통 이제 대표님들이 뭐 때문에 고충일까요? 뭐 사업이 잘 안 돼서? 이런 것보다 직원이에요. 직원이 문제다. 직원이 막 노동청 신고했다. 뭐 나 직원한테 잘해줘. 내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얘가 노동청을 신고하냐. 막 이렇게 고충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잘해주는 게 인사관리가 아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워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건데 그럼 인사관리가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일단 우리 여기 박경규 교수님 책에서 4가지 키워드를 던져주고 계세요. 일단 자원, 기업, 경쟁 상황. 이 3가지 키워드를 던지면서 결국 사람은 뭐다? 인적 자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볼게요. 일단 여기 밑줄 칠까요? 여기 밑줄을 쳐왔으니까. 기업이 일단 등장을 했다. 기업의 등장과 관련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 OT 들었으면 아셔야 돼요. 왜죠? 왜 기업이 중요할까요? 기업을 위한 학문이니까. 이거 OT 때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그쵸? 우리가 결국 이제 학문이라 하는 거는 누구를 위한 학문인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돼요. 근데 경영학 자체가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죠. 기업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학문이었다라고 OT 때 배웠잖아요. 무려 저번 주 일주일 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 중요성 보자마자 그거 떠올려야 돼요. 기업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회계학, 재무학 이런 것들 배운다라는 거, 뭐 재무제표 쓰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인사 노무 관리는 왜 배운다라는 거죠? 사람 관리를 제대로 하자. 요런 관점에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재무적 자원과 이제 물적 자원을 제가 이제 적어 드렸는데 여기 경영 자원 한번 여기 보시면 이렇게 3개 보이죠?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경영 자원. 이것도 OT 들으신 분 기억나시죠? 3M 그 3가지 자원이 있습니다. 기업 경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3가지 자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거 쓸게요. 일단 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그러면서 여기 밑에까지 한번 같이 다 밑줄 치셨죠? 밑줄 치셨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3가지의 경영자원 안 보이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경영자원이 이렇게 3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돈이 있고 일단 돈 필요하겠죠. 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도 필요한데 우리가 OT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인사관리니까 대충 아시잖아요. 이렇게 감으로 오시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인적 자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인사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인적 자원이 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경영 자원은 일단은 기업 경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하다. 물론 회계나 세무는 뭐라고 할까요? 얘가 중요하다 할 거야. 얘가 중요하다. 근데 우리 인사 노무 관리잖아요. 우리 인사 노무 관리니까 인적 자원이 중요하다. 인사가 만사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야 돼요. 답안지로.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인적 자원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릴 텐데 이거예요. 결국은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력의 원천이 과거에는 시설과 같은 물리적인 그런 자원이었지. 재무적 자원 뭐 내지는 시설 투자 이런 것들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지식정보 사회잖아요. 지식정보 사회에서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경쟁 상황에서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게 과거의 재무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형 자산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유형 자산의 특징은 탱지블, 만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인적 자원은 만질 수 없죠. 특히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KSA를 의미해요. 그래서 지식, 기술, 능력 이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 이 세 가지는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만질 수도 없고. 이거를 intangible이라고 해가지고 무형 자원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형 자원으로서의 인적 자원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계속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인적 자원만이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 정보 사회에서는 특히 4차 산업혁명 지금 뭐 챗GPT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수록 더욱 더 중요한 자원이 인적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적 자원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원천으로서 중요하다 하면서 여기 이제 사이먼의 의사결정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밑줄 같이 쳐볼게요. 사이먼의 경영활동은 이거 보자마자 또 OT 떠올려야 돼요. OT 들으신 분. 뭐가 떠올릴까요? 의사결정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OT 처음에서. 결국은 여기 우리 C레벨이라고 하는데 C레벨은 대표와 임원을 의미합니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대표와 임원 뭐예요?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임원회의 하잖아요. 임원회의에서 뭐 할까요? 어제 뭐 먹었냐? 뭐 이런 거 할까요? 아니죠. 기업의 전략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겠죠. 근데 그 의사결정을 내릴 때 누가 내리죠? 사람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인사 노무 관리 배우는 것도 이걸 잘하기 위한 거예요. C레벨에 있는 상위 계층에 있는 임원진들은 기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노무사 지금 시험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삶에 있어서 의사결정한 거잖아요. 심심해서 했어요? 아니잖아요. 심심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한번 심심한데 노무사나 할까? 내가 이거 좀 하면 할 수 있다는데 저 강사는 뭐 1년 만에 했다라는데 뭐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딱 마음 먹고 노무사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온 거니까 그것도 중요한 의사결정이잖아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1년 소중한 거 아니에요? 1년 저도 이제 1년 갈 때마다 너무 시간이 빨라서 1년 소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소중한 시간 지금 의사결정 해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업도 매 순간 결정의 순간에 놓이게 되는데 그 결정의 순간에서 결정을 잘해야 기업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사이먼을 그거를 되게 이제 있어 보이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이먼은 기업의 경영활동은 의사결정의 연속이며 경영활동의 효율성은 바로 의사결정의 질에 달려있다라고 주장했다. 여러분들이 그래 이거 좋은 말인 거 알겠어. 왜 배우지? 왜 하지?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답안지 쓸 때 인적 자원의 중요성 이런 거 쓸 일이 있어요. 그럼 그거 쓸 내용이 정말 많거든요. 아니면 경조에서도 뭐 의사결정의 중요성 이런 거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관리자의 중요성 이런 거 서론으로 쓰셔야 돼요. 그럼 그때 쓰시는 거예요. 일단 관리자는 기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인데 사이먼은 의사결정을 잘해야 기업의 성과를 결정한다라고 했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답안지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목차화해서 따로 암기할 건 아니고 어디서든 쓸 수 있다.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잘해야 되는 이유. 또 뭐 인적 자원의 중요성. 뭐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일단 이 이야기만 이거 근데 굳이 암기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이거 현출할 수 있지 않아요? 좀 덮어놓고 현출해봐요. 사이먼은 의사결정을 강조한 학자다. 이제 사람의 인적 자원의 의사결정을 강조한 학자인데 그 이유가 뭐다? 기업의 C레벨의 의사결정이 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답안지. 이거 그대로 암기해가지고 쓸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그냥 현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답안지 현출할 때 현출 연습 어떻게 하나요?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사이먼 얘기를 덮어놓고 내가 말을 해봐요. 근데 막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의사결정?
뭐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시 보고 아 의사결정은 기업의 성과를 결정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다루는구나 하고 다시 인풋하면 돼요. 그래서 인풋 아웃풋 인풋 아웃풋 이렇게 이제 반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사이먼의 이론은 여러분들이 뭐 관리자의 중요성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최고 임원에 관한 뒤에서 뭐 승계계획 이런 거 써도 돼요. 승계계획 왜 중요하냐? 승계계획은 결국 그 임원진 될 사람을 미리 육성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임원이 왜 중요하죠? 이거 임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하잖아요.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승계계획에서도 쓸 수 있고 뭐 관리자 교육 훈련에서도 쓸 수 있고 제가 뭔지 잘 모르겠죠. 뒤에서 다 배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사이먼만 제대로 암기하자. 그러면 제가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앞에서 뭐 배웠죠? 사이먼 기억나세요? 아니요. 이렇게 이제 몰라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이먼 제대로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 이제 경영학과 인사관리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밑주실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경영학을 여기까지 보고 스프린트로 한번 들어갈게요. 일단 경영학과 인사관리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별거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만 한번 밑줄 쳐볼까요? 국가 수준의 경제 현상은 국민 경제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경제학이라고 하고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기업이라는 개별 경제 단위를 분석하는 학문이 경영학이다. 이거 계속 OT 때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수준의 거래 현상을 보겠다라는 건데 이건 이제 경제학에서 하는 거고 경영학은 그 중에서도 기업이라는 개별 경제 단위에 초점을 두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암기할 거 아니에요. 이거 답안지 현출할 것도 아니고 이거를 경제학과 경영학의 차이를 쓰시오. 이런 미친 문제나 이거 진짜 미친 문제죠.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이런 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이 아 이거구나 이것만 보시면 돼요. 기업에 집중했구나. 여기 보시면 경영학의 연구 대상은 여기 제가 여기 써놨죠. 기업에 집중을 한 거다. 이제 기업에 집중을 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고 경제학은 국가 수준의 여러 국가 경제 전체가 대상이 된다. 이거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더 크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 경제 이제 보이죠? 그래서 경제 주체가 다양하게 있어요. 뭐 가계, 소비자, 기업, 정부, 외국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기업에만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경영학이라는 거죠. 그럼 계속 강조 드려요. 경영학은 누구를 위한 거다? 기업을 위한 거다. 뭐 더 나아가면 사업주를 위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OT 때도 설명드렸지만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직원으로 일할 기회가 많다 보니까 직원의 입장에서 인사 노무 관리를 보거든요. 이거 착취하자는 거 아니야? 이거 나를 착취하는 학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 근로자를 제대로 이거 착취하자는 건 아니고 어쨌든 동기부여 시켜서 성과로 이어지게 되자 이제 이런 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뒤에 가면 막 유연화 나오면서 좋게 얘기해요. 비정규직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이다 하면서 좋게 얘기하는데 아 이거 기업 비용 절감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를 막 유연화 해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할 수도 있어요. 실제 질문도 많이 주시고 그러면서 뭐 비정규직도 안정적이다 하면서 막 유연 안정성 뭐 이런 것도 배우거든요. 그래서 아 사실 다 이거 말 붙이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그런 거 보면서 막 현타 와요. 아 이런 걸 해야 되나 하는데 현타 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걸 보고 그냥 막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유연 안정성 사실 이거 그냥 말 붙이기 아니에요. 말붙이기죠. 비정규직은 불안한 게 맞지. 그거를 가지고 막 고용에 대한 뭐 역량을 형성하면 유연하지만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서술할 거거든요. 그래서 직원 입장에서는 어때요? 현타 오죠. 직원이 왜뭔 개소리야 이러면서 이 현타가 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이거기 때문이에요. 이거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서술하자. 그래서 최대한 좋게 서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년 전인가 그 이제 근로시간 개편에 관한 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라는 자료가 있어요. 그게 그 서울에 있는 이제 경영학대 교수님들이 모여서 쓴 자료거든요. 이제 봐가지고 근로시간을 우리가 유연화해야 된다 하면서 막 탄력적 근로시간제 6개월로 늘리고 또 그러면서 하는 게 근로시간 개정제였거든요. 그럼 그 무려 1년이에요. 그 기간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 노동계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실무에 안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휴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기업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대기업은.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논쟁이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논쟁을 보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썩 민호연대로 써야 돼요. 미래 노동시장에 있는 그 개정제가 좋은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근로자와 사용자의 만족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럼 노동조합 입장에서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죠. 근데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게 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굳이 이거 인사관리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저 아는 노동조합 노무사님도 인사관리가 고득점 나왔어요. 그래서 친사용자 입장에서 썼다. 그래서 일단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사용자 입장에서 쓰자. 사용자 입장에서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직원의 입장이 아니라 사용자의 입장에서 써야 좋은 점수가 나온다. 그래서 그 글만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얘가 노동조합 갈지 뭐 할지 이런 거 보는 게 아니거든요. 제 친구 중에서는 저희가 전공이 융합 전공이라서 그 사회학 만드는 게 아니라 경영학도 막 교차해서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친구 중에 좀 제가 막 친구 관계가 넓진 않은데 유일하게 친한 친구가 있어요. 대학생 때부터. 이제 그 친구랑 이제 친해져서 이제 지금은 변호사가 된 친구인데 중요한 거는 그 친구가 이제 경영학과 수업을 듣다가 막 교수님이 자기 생각이랑 좀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과 시간에 경영학과 친구들이 다 있는데 갑자기 이제 손을 들고 교수님 전 그거 아닌 것 같다고 해서 1시간 동안 수업 시간에 토론을 했던 그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끝나고 불렀어요. 그 친구를.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서 막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어쨌든 그랬는데 A+뿔 나왔대요. 그래서 그 수업이 그래서 교수님도 나름 이제 공정하게 주신다. 이제 그 관점만 제대로 쓰면 그렇다고 해서 막 답안지에 그 친구가 로스쿨 가야 되는데 막 이상한 거 쓰진 않았겠죠. 감히 저런 생각을 해? 나는 이 생각 아닌데 이러면서 답안지 썼겠어요? 또 답안지는 그 교수님 입장에서 썼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랑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회과학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나랑 관점이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기업 관점에서 봐야 된다. 무조건 사업주의 입장에서 봐야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쉬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기업에 좋은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너무 집착하면서 질문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전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답안지에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기업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질문이 많아서 그래요. 생각보다 정말 이런 저는 이 비정규직이 유연 안정성?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 아니다라고 근데 이해는 해요. 맞는 말이다. 이제 맞는 말인데 근데 그냥 외워야 된다. 그냥 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거 들어가기 전에 그 강의안을 조금 보고 10분 쉬도록 할게요. 벌써 이제 1시간 20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 좀 빠르게 보고 쉬도록 할게요. 인적 자원의 특징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원이 3가지가 있는데 여기 3M이라고 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3M이라고 하는데 여기 재무적 자원,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이 3가지. 이 3가지는 암기하세요. 용어도 너무 막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사람도 물자로 암기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편한 거 뭐 인적 자원, 재무적 자원, 뭐 물적 자원으로 암기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3M이 있다. 그래서 3M은 여기 Man, Money, Material에 이 앞글자를 딴 거예요. 이렇게 앞글자. 이 3M이라는 자원이 있다. 아까 제가 인적 자원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무형 자원이다. 왜 무형 자원이냐? 물론 사람은 보이죠. 사람도 만질 수 있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KSA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이 KSA는 OT 들으시면 아셔야죠. 지식, 기술, 능력이었죠. 그래서 이제 KSA를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knowledge, skill, ability. 그래서 이제 이건 안 쓸 거예요. 여러분 KSA 하면 아셔야 돼요. 지식, 기술, 능력. 사람이 가진 지식, 기술, 능력을 인적 자원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를 스펙이라고 해요. 사람이 가진 스펙. 그래서 이제는 제가 KSA 하면 아셔야 돼요. 지식, 기술, 능력. 이거는 암기해야 돼. 이거는 암기하셔야 되죠. 근데 이제 인적 자원의 KSA도 중요한데 기업은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백기복 교수님 책에서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개인 차원이라고 하고요. 사람 간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 집단 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는 제가 사회적이다라고 말을 하면 사람 간의 관계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사회는 사람 간의 관계를 다루는 내용 흐름이에요. 중요해요. 사람 간의 관계다. 2명 이상 모이면 사회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 간의 관계적인 측면을 다루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사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회적 자본으로 볼 거예요. 뭐 사회적 자원, 사회적 자본 다 같은 얘기입니다. 사회적 자본. 관계에서 기인된 자산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관계 이것도 다 나중에 배울 건데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건 이거 2개. 기업 경영 자원에는 3M이 있다. 사람, 돈, 물자가 있는데 사람은 인적 자원의 KSA와 사람 간의 관계에서 기인하는 사회적 자본으로 나뉜다. 여기까지 암기하면 돼요. 여기까지. 사회적 자본은 저희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다룰 내용이고 어려워요. 사회적 자본은 이제 어려운 네트워크 관련 이론이거든요. 특히 경조에서는 자세히 다룰 거예요. 네트워크 이론으로. 관계 관리가 여러분 인맥 관리 중요하지 않아요? 기업도 인맥 관리 이런 거 중요하다라는 게 네트워크 이론이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할 건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이라고 한지 여러분들의 장점이 어떤 사람이랑 있으면 막 내가 단점만 부각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장점이 부각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회적 측면이라고 해가지고 배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좀 어려워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자원에는 사람, 돈, 물자가 있는데 사람과 관련된 자원은 사람 한 명이 가진 KSA와 사람 간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 네트워크에 기인한 사회적 자본이 있다. 여기까지 암기하면 돼요. 지금 암기 많이 했죠? 아까 사이먼부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시기거든요. 연계는. 너무 욕심 안 부려셔도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예시만 좀 설명드리면 일단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믿어야죠. 그래야 나의 뭐랄까 그 장점이나 내가 가진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겠죠. 그래서 신뢰가 있고요. 오늘 이제 웨이오에서 배울 건데 좋은 규범이 있어야 돼요. 좋은 집단 규범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배울 거예요. 규범도 메이오의 인간관계론에서 배울 예정입니다. 약속이에요. 규범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규정으로 정해진 약속은 아니지만 우리 뭐 신호등 빨간불에 멈춘다 이런 것들도 규범이거든요. 사회적으로 정해진 약속.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조직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복장 이런 것들도 규범이에요. 복장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좋은 규범이 있을수록 좋은 성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뒤에서 다 배울 테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뭐 지금부터 사회적 자본이 뭐고 유형이 뭐고 이런 것까지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은 중요한 건 아니죠. 재무적 자원, 뭐 물적 자원이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는 거냐?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하다. 아까 사이먼은 어떻게 얘기했죠?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로서 인적 자원이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여기서 또 다른 학자들은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라일러와 페퍼라는 이제 학자가 숨은 가치로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무형 자산으로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특히 여기 이제 페퍼는 기업이 가진 자원을 강조한 학자거든요. 이 페퍼 이후에 반이라는 학자가 자원 기반 이론이라는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가져다주는 자원에 대한 특성을 설명했고요. 그 이후에 라이트와 맥마한이라는 인사 노무 관리 학자가 그거야말로 인적 자원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다 뒤에서 볼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될 거는 오라일러와 페퍼가 얘기한 숨은 가치로서의 인적 자원이 중요한 이유. 무형 자산이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이기 때문에 쉽게 따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형 자산. 아까 무형 자산은 뭐라고 했죠? 안 만져지는 거. 탱지블은 만져지는 거. 안 만져지는 거는 인탱지블이라고 하죠.
중요한 얘기예요. 무형, 유형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 당연한 것 같지만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할 때도 중요하게 다루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뭔가 뭐 인탱지블 초딩 수업인가 하지 말고 제가 이런 거 막 다 친절하게 설명하는 거는 뒤에서도 다 중요하게 쓰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사람이 가진 무형 자산이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오라일러와 페퍼라는 학자도 사람은 숨은 가치로서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사람만이 가진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국 유형 자산이죠. 이제 이게 유형 자산. 유형 자산과 다른 사람만이 가지는 차별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키워드만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일을 하는 주체로서 중요하다. 그 다음 욕구를 가진 개인이다. 니즈가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 니즈. 개인 니즈를 가진 사람이고 또 아까 사이먼이 얘기했죠.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면서 여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맺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유형 자산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밑줄 친 것만 암기하면 돼요. 성과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중요하다. 니즈를 가졌다. 또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다.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타 집단과 관계를 맺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거 여러분들 기업 경험 있으시면 아실 텐데 외부에 중요한 뭐 사람을 안다라든지 이런 거 하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직원이 그 기업의 직원으로서만 있는 게 아니라 특히 뭐 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가정에서 싸우면 회사 가서는 성과를 못 내겠죠.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결국은 회사에 소속된 기계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그 회사의 직원이 밖에 나가게 되면 가정 내에서는 뭐 그 또 가족을 지키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뭐 사회 단체로서로도 뭐 동아리 회장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거고 요새 뭐 러닝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 기업된 소속된 기업 그 뭐랄까 부품으로서만 볼 수가 없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만 암기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그 여기에 있는 단어 그대로 암기할 필요 없거든요. 성과의 주체다. 니즈를 가진다. 의사결정하는 사람이다.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가진다. 이렇게만 암기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용으로서 간주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건비로 간주를 하게 되면 결국은 통제하는 관리로 가게 되거든요. 아깝잖아요. 아까운데 1분 막 다지면서 너 나가지 마. 1분 지금 채우고 나가 하면서 1분 동안 일해 이러고 이런 식의 관리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돈이 그 인건비의 측면이 아니라 그러면 아 진짜 저 짠돌이 이러면서 짠돌이 내가 여기 1분 일찍 나가는 거 그 꼴도 못 보나 하면서 이제 또 불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비용으로 간주하면 안 돼요. 자산으로 간주해야 돼요. 자산으로. 투자할 대상이다. 잘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도 이제 욕구를 가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원의 욕구를 잘 충족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법인은 특히 노동위원회가 세종에 있거든요. 세종에서 이제 노동위원회 신문회의를 하고 서울에 오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밤 9시, 10시예요. 웬만하면 그럼 다음날 출근을 1시간 늦게 해주는 대표님도 계시는데 예전에 제 대표님은 FM이었어요. 10시에 퇴근을 해도 9시에 오고 12시에 퇴근을 해도 9시에 오고 9시에 오고 불만이 생겼죠. 아니 내가 12시에 가가지고 집에서 자면 자자마자 출근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불만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비용으로 본 거죠. 아니 9시에 출근해서 내가 기본급 따박따박 주는데 늦게 퇴근한 건 신경도 안 써. 늦게 퇴근한 건 신경도 안 쓰지만 출근은 정시에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관리가 이루어진다라 아마 이제 대표님의 관점이 이거지 않았을까. 이거 어떻게까지 찾아보진 않겠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비용으로 봐서 그렇다. 비용으로 보게 되면 아까워요. 일단 보통은 자산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잘해줘야 되잖아요. 아 그래 오늘 늦게 퇴근했는데 이제 내일은 좀 늦게 오세요.
이런 관리가 올 수 있다는 거 유연하게. 근데 이제는 비용으로 보게 되면 늦게 퇴근한 거는 모르고 일단은 이제 정해진 시간에 내가 기본급을 주니까 와라. 이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비용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이게 이제 테일러식 관리거든요. 테일러식 관리로 통제지향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통제지향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만 자산으로 보게 되면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근로자의 만족을 추구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로자의 만족을 추구를 해야 된다. 근로자의 만족을 추구하자. 이걸로 그냥 쓸게요. 이제 만족을 이제 추구를 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다? 직원을 일단 직원을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뒤에서 반의의 자원 기반 이론으로 길게 할 거예요. 어디 있죠? 여기에 있죠. 자원 기반 이론이 여기. 우리가 전략적 접근으로 볼 거거든요. 결국 이제 반의가 이야기한 게 기업이 가진 자원이 지속적인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되는 특징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뒤에서 배울 텐데 중요한 거는 기업이 가진 인적 자원은 무형 자산으로서 중요하다. 그 이유가 뭐다? 성과의 주체다. 두 번째는 니즈를 가졌다. 세 번째는 의사결정을 한다. 네 번째는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한다. 이것만 암기하셔도 돼요. 이것만. 이 차별적 속성을 가진 거. 이것만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고 그 관점이 뭐다? 직원을 코스트로 간주한 게 아니라 어셋, 자산으로 간주한다. 결국 이제 자산으로 간주한다는 건 미래 이익을 보고 투자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장은 좀 아깝더라도 잘 해줘야 근로자가 만족을 해가지고 미래 기업 성과에 가져다 준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 10분 쉬고 나머지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오셔서 질문 주셔도 괜찮아요.